뭐 경제를 분석하거나 시장을 예측하거나 이런 데는 그 시간을 거의 안 쓰고요.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반려동물 관련된 한국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왜 10배 오를 동안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별로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은 할 수 있고 개인들에게는 열리지 않는 문이라고.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한 말씀 네. 들어볼 건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치 투자란 네.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말이 좀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보편화를 꿈꿨는데 어느 정도 개념은 보편화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쓴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이라는 책이 가치 투자라는 타이틀을 단 국내 첫 책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인지가 없었는데 지금은 가치 투자 말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개념의 혼동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가치 투자 아닌 게 어딨냐. 뭐 나도 가치를 보는데 나도 가치 투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혹자는 뭐 저희가 어떤 개념을 정립하거나 만든 걸로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오해에 대한 답은 일단 가치 투자라는 거는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종교의 창시자처럼 이 이론을 만든 건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정의를 하신 게 사실 가치 투자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금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적당한 수익을 추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철저한 분석이라는 건 주식을 종이 쪼가리로 보지 말고 기업의 소유권으로 보되 이 소유권의 원천이 되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하고 투자해라. 이게 이제 1번이고요. 2번은 원금의 안정성은 뭐 완벽하게 뭐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예금밖에 할 수가 없겠지만 주식을 해서 원금의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리스크를 낮추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리턴에 앞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일단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가치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당한 수익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주식하면 100% 내야지 200% 내야지가 아니라 금리를 생각해서 혹은 지속 가능한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낮은 리스크 상태에서 달성할 수 있는 수준, 예를 들면 뭐 연간 뭐 8%라든지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 한 12%라든지 이렇게 목표를 가지는 것, 이게 이제 미디엄 리턴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면서 로우 리스크와 미디엄 리턴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가치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로우 리스크와 미디엄 리턴. 네, 그러니까 리턴이 리스크보다 앞에 오거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가치 투자적 접근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방법론일 텐데 이제 그 방법론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접근 방식이 다르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단 분석을 많이 하면 리스크가 좀 뭐 최소한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미래는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분석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가격 버퍼, 소위 말하는 안전 마진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좀 더 단기적인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을 하려는 걸. 근데 이제 안정적 수익을 복리로 쌓아 나가면서 결국에는 큰 수익으로 만드는 거가 제가 추구하는 가치 투자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투자하시기 전에 리서치를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저희는 이제 팀으로 일을 하니까요. 이제 저희 팀은 뭐 경제를 분석하거나 시장을 예측하거나 이런 데는 그 시간을 거의 안 쓰고요.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뭐 싸다든지 아니면 경영을 잘한다든지 뭐 잠재 성장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서 분석을 들어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1인당 한 기업을 완벽하게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보는데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로 치면은 저희 리서치는 그 심층 탐사 기사 같은 그런 식인 거죠.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해서 투자를 잘 못합니다. 와, 생각보다 되게 오래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팀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1인당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여러 섹터를 각 담당자들이 나눠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또 시간을 또 부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동일 규모, 운용 규모에 비해서 저희 애널리스트 숫자가 조금 많은 편인 게 좀 그런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직업이 따로 있고 하니까 그렇게 가치 투자를 하기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추천하는 방식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하는 방식 자체를 뭐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진 않을 거고요.
뭐 가치 투자를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뭐 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달라야 된다든지 저는 그 방식에는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대신 이제 저희가 하는 방식이 범위가 넓고 그리고 깊이를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배경 지식을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골프로 치자면은 한 컨트리 클럽에서만 잘 치면 프로라고 할 수가 없죠. 여기 가서도 잘 치고 저기 가서도 잘 치고 미국 가서 잘 치고 한국 가서 잘 쳐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추어 골퍼로서 잘한다고 하면 뭐 자기가 자신 있는 코스 한두 군데에서만 잘 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를 좀 좁히는 거죠. 저희처럼 종목을 많이 가져갈 필요도 없으니까요. 한 3개에서 5개 정도 보신다고 하면 본인이 배경 지식을 원래 가지고 있는 그게 뭐 직업적인 이유든 아니면 취미적인 이유든 그런 차원에서 배경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면 배경 지식을 제로에서 이만큼 만드는데 시간을 좀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회사들을 추린 상태에서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팀으로 일을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럴 수 없다면은 그래도 좀 더 뭐 모임 같은 거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도 좀 청취하고 내 아이디어도 검증을 받아보고 같이 분석도 해보고 그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상대를 만든 저한테는 처음에는 그게 김민국 대표 한 명이었다가 그게 이제 선배들 그리고 동아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 모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가치 투자 모임이라든 이런 데 가서 상호 교환을 하면서 또 자극을 주면서 그렇게 이제 같이 투자를 하시는 것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같이 투자를 하라. 대표님께서는 또 일상생활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사실 피터 린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인데 처음에 월가의 영웅을 읽었을 때 와, 전문 펀드 매니저도 이렇게 상식적이고 뭔가 생활에서 뭐 와이프가 예를 들면 스타킹을 쓰는 걸 보고 스타킹 회사를 산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흥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흉내를 내면서 시작을 한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행동을 흉내내면 시작하듯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버핏의 대표적인 케이스 코카콜라잖아요.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회사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동서식품 같은 거를 이제 발굴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피터 린치 방식으로는 뭐 내 친구들이 뭐 많이 먹는지 보자. 그래서 저희 경영대 옆에 매점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쓰레기통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2% 부족할 때를 많이 마시고 그걸 이제 많이 마시고 버린 거죠. 그게 이제 꽉 차 있더라고요. 거기서 생각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야, 이게 물에다가 살짝 향만 나는 건데 얼마나 많이 남을까. 그리고 광고나 이런 것들이 또 당시에 그 히트를 치면서 더 이게 가속화가 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롯데칠성을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몇 번 성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프로페셔널이 되고 나서도 계속 거기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노력하고 또 거기에서 좀 재미를 느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소비 뭐 주머니를 좀 열고 돈을 쓰는 이런 데를 보면은 예를 들면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반려동물 관련된 소비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자꾸 모자란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또 많이 공급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아파트나 이런 걸 많이 지으면은 또 뭐 어떤 회사가 좋아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발굴을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제 담당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랑 얘기를 한번 해보고 이제 이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고 숫자 검증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는 아니고요. 처음에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좀 팍팍한 투자자의 삶에서 좀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 할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즐기는데 모든 포트폴리오가 사실 그 아이디어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을까요? 제가 IMF 때 제가 목격했던 주가 지수가 280을 봤습니다. 그때 한국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280까지 갔는데 제가 처음 주식했을 때가 600, 뭐 700 이랬었는데 근데 지금 뭐 3,000이 됐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에 비해서 10배 정도가 오른 건데 왜 10배 오를 동안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별로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다 낙관론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낙관론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 있지만 인류의 역사가 발전했던 것처럼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다시 정상으로 복귀하고 이런 거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계속 주식을 일단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사건이 생기면 비관론에 사로잡혀서 뭐 주식 갖고 있는 거 이제 꼴도 보기 싫어. 주식 안 갖고 있다가 또 한참 이제 낙관론이 팽배할 때 그때 이제 들어오셔서 고점을 잡거나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장기전 낙관론을 견제하는 게 비관론보다 돈을 버는 데는 훨씬 좋다.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좋고, 너무 비관론에 휩싸이거나 그래서 투자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투자에서 중요한 게 수익률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크게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5,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됐는데 갑자기 1억이 0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투자를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총알이 다 떨어지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 곱하기 0이라고 하는데 곱하기 0이 나오면 그 뒤에 숫자 다 0이거든요. 투자란 그런 건데 중간에 곱하기 0이 나오는 어떤 요인들을 피하셔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됩니다. 주식담보대출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은 시장이 빠졌을 때 원치 않는 순간,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순간에 포지션을 청산을 하면서 게임에서 나가야 되는, 항상 그 다음부터 또 오르거든요.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면 중간에 게임에서 이탈할 수 있다. 레버리지를 많이 쓰시는 건 피하셔야 된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부실해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우리의 장기적 낙관론을 다시 현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허약하다든지, 이 회사 자체가 레버리지가 너무 많아서 그 자체가 사업이 게임 오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부도덕한 경영자를 만나서 주주의 몫을 다 갈취당한다든지, 이런 선택에서 좀 꼼꼼함을 발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려한 CEO의 언변이라든지 혹은 테마나 이런 거에 이제 정신이 팔려서 기본적인 어떤 회사의 체질들을 점검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오류는 좀 피하셔야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나가면서 뭐 나중에 보면 주가지수라고 하는 게 지금 3,000 이러지만 뭐 5,000도 되고 6,000도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왜 시장은 올랐는데 돈을 못 벌었지라고 하면 아마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가능성을 제거하는 거죠. 투자에 성공만 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도. 그렇진 않습니다. 또 실패한 사례가 여럿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건 차만 사서 내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PF 같은 데가 하는 거고, 차와 운전사를 같이 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 자체에서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좀 손에 잡히고 충분한 어떤 매출과 이익이 나오고 이게 기본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운전사의 배신? 그러니까 운전사가 난폭 운전을 한다든지 저희를 이제 차에서 밀어낸다든지, 본인의 이해관계와 저희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본인의 이해관계만 취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실패 사례가 종종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가버넌스 포럼 활동을 하는 것도 이런 어떤 경영자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거나 저희의 투자를 이제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최대한 방지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어떤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조성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에 닥쳤을 때 다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포럼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공매도 제도를 없애거나 주구장창 주식을 파는 뭐 연기금에 발을 묶거나 사실 그건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런 경영자들, 우리의 주주들의 돈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 분들이 좀 더 주주하고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는 가장 큰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또 이제 의분을 갖고 있는 건 그만큼 거기에 의한 어떤 실패와 아픈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없어지고 정말 우리가 동경하는 미국처럼, 미국도 뭐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주들을 배려하고 뭔가 경영자들이 이게 내 회사가 아니라 주주의 돈을 맡아서 경영을 대신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이 좀 자리가 잡히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공매도를 잠깐, 요즘 또 공매도가 핫하잖아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개인 주식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느낌이 있죠.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나도 공매도를 할 수 있고 저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으면은 사실 그 안에서의 각자의 선택이 될 텐데, 기관이나 외국인은 할 수 있고 개인들에게는 열리지 않는 문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 겁니다. 일단은 거기에서의 반감들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의 주가가 직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떨어지는데 뭐 공매도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개입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원인을, 주가 하락의 원인, 직선 운동을 방해하는 원인을 공매도 내지는 파는 사람에서 일단 당장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원인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기업에 공매도를 한다는 거는 이 회사가 안 되길 바라는 건데 과연 그게 또 바람직한 방향이냐, 이제 이런 부분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IMF 이후로 금융시장이 열리고 외국인 투자 많이 들어와 있고,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느 정도는 맞춰가면서 시장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시장들은 또 공매도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없애면 또 거기에서 오는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탠더드에 좀 안 맞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공매도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일정 부분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매도를 얘기를 할 때 사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건 뭐 일부분 중에 하나겠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가치 투자자로서는 좋은 회사면은 얼마든지 사실 공매도 세력 아무리 팔아도 갈 주식은 결국에는 간다, 좀 긴 안목으로 보면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고, 저는 오히려 공매도 세력보다는 저는 그 회사를 가장 잘하는 대주주가 주식 파는 게 훨씬 무섭거든요. 예. 그것도 물론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뭐 공매도보다는 저는 투자를 하면서는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파는 회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보는 편입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경종 같은 거를 울리거든요. 좀 관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